현상 탐구 방법에 대해서 좀 연구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고, 오늘은 자료 수집 방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일단 전 시간에 했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자료 수집 방법 가겠습니다. 첫 번째, 전 시간에 했던 게 이제 가장 마지막에 했던 게 연구 방법. 연구 방법이었죠. 양적 연구가 있었고 질적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양적 연구 방법의 이제 순서를 보면 맨 처음에 문제 제기, 그 다음에 가설 설정, 그 다음에 설계, 그 다음에 자료 수집, 분석 및 검증, 결론 노출, 그 다음에 대안의 모색 또는 활용, 여기서 이제 일반을 하기도 하죠. 질적 연구 방법은 문제 제기, 그 다음에 가설이 없으니까 바로 설계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자료 수집, 분석이라고는 여기서는 안 하고, 양적이 아니고 여긴 질적이니까 분석이 아니고 우리가 해석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바로 결론 노출. 검증할 게 없죠. 가설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얘는 객관적 연구예요. 얘는 주관적 연구입니다. 그래서 연구 방법 과정에서 객관적이기 때문에 가치 중립이에요. 가치 중립. 얘는 주관적 연구이기 때문에 가치가 개입될 수밖에 없죠. 특히나 이럴 때 해석하는 것은 뭘 가지고 해석한다고 했냐면 직관적 통찰 가지고, 직관적 통찰, 나의 주관으로 그 대상자, 연구자의 주관을 뚫어보는 거기 때문에 주관적 연구 방법이고, 우리가 직관적 해석이죠. 그래서 문제 제기, 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다, 난 이렇게 우리가 하겠다, 이렇게 수집하고, 그리고 수집할 때도 이제 다 주관 가치가 개입되는 것들이 이제 쓰게 되고, 나의 주관을 해석하고 결론 냅니다. 여기는 모두가 가치가 개입이 돼요. 그런데 이건 과학적 연구 방법이고 객관적 중립적 연구 방법이기 때문에 가치가 개입되면 안 되는데, 우리가 문제 제기는 내가 하는 것이고, 가설 설정도 내가 하는 것이고, 설계도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가치가 개입될 수밖에 없죠. 하지만 수집, 검증, 결론은 반드시 가치 중립을 지켜야 된다. 중립. 그래서 수집은 설계된 대로, 그 다음에 분석은 수집된 대로, 그 다음에 결론 도출은 분석된 대로, 우리가 그대로 해야지 나의 주관이 개입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료 수집 방법. 자, 첫 번째가 우리가 문헌 연구부터 하겠습니다.
문헌연구. 문헌. 우리가 자료에는 1차 자료가 있고 2차 자료가 있습니다. 1차, 2차. 1차는 내가 직접 수집하고 있는 자료가 1차 자료. 그리고 다른 사람이 수집해 놓은 자료가 2차 자료입니다. 그래서 문헌연구는 문헌을 연구하는 거니까 얘는 2차 자료 가지고 연구하는, 2차 자료 활용하는 거예요. 이 차 자료 활용합니다. 두 번째. 자, 문헌 연구는 보통 어디서 많이 하냐면 여기에서 많이 합니다. 여기서. 왜 여기에서 많이 하냐면 서양 연구를 검토하거든. 왜 검토합니까? 왜 검토해요? 내가 가설을 설정할 때, 우리가 아니면 설계를 할 때 어떤 연구들이 있었고 나랑 비슷한 연구는 뭐가 있었는지,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미리 한번 봅니다. 그래서 적정한 가설을 설정한다든지 아니면 적정한 설계를 한다든지 방법을 선택한다든지 대상을 선택한다든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선행연구 검토. 보통 우리가 선행연구 검토는 다 문헌연구법이죠. 왜? 선행연구는 미리 다 연구가 끝났다는 거니까 문헌이 됩니다. 선행연구가 자체가 이제 문헌이 됩니다. 문헌. 그래서 장점으로는 미리 다 해놨으니까 비용도 적게 들고 시간도 적게 들고 비교도 수월하고, 다만 우리가 주관적 우리가 해석이라든지 선행연구에 오류가 있으면 내 연구에도 오류가 발생하는 거죠. 그죠? 자, 그런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도 많지만 여러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 어디 배우고 있어요? 한국사는? 어디쯤 배우고 있어요? 응? 어디요? 조선 초기 임진왜란 배웠어요? 아직 안 배웠어요? 여러분 다 알죠? 임진왜란. 명량해전 알죠? 명량이에요. 명량 핫도그인데 그걸. 명량이죠, 명량. 명량 알아요. 명량해전 알죠? 알아요, 몰라요? 영화 봤어요? 영화 봤어요? 명량? 안 봤어요? 그럼 몇 척 있는지 모르네? 이순신 장군 얘기했잖아. 우리에겐 아직 몇 척 배가 있다. 그거 알아요? 몇 척 있는데? 까먹었어. 이 사람 큰일 날 사람이네. 몇 척 있어요? 12척. 그 12척인지 어떻게 알았어요? 그게 뭔가 문헌이 있었겠죠. 12척. 우리에게 12척의 배가 있다. 그래서 12척 가지고 200척하고 싸웠는데, 만약에 12척이 아니고 120척이면 어땠을 거야? 아직 우린 12척이다. 그러니까 막 기적 같은 이제 싸움이 된 거 아니야, 12척인데. 기적 같은 싸움이 되는데, 알고 보니까 120척이야. 자, 오타 났어. 12척. 이제 적는 사람이 공을 빼버렸어. 그러면 우리에겐 120척이 있다. 쟤네 조도 아니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싸웠을 거 아니야. 근데 우리는 12척밖에 없으니까 12척하고 200척하고, 그 다음에 120척하고 200척하고 다르잖아. 그러니까 그거 다 이제 오류가 발생하는 거죠. 뭔가 이제, 어디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걸 보고 한 거 아니에요. 더 궁금한 게 있죠. 저는 항상 궁금한 거. 역사 선생님이 잘 얘기를 안 해주던데. 뭐냐. 이순신 장군이 죽을 때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몰라요? 뭐라고 했어요? 나의 죽음을 저에게 알리지 말라. 거기서 누가 알려? 우리 장군 죽었다! 씨. 누가 알리냐고. 근데 그 말을 했을까? 난 그게 궁금한 거. 어디서 도대체 그 말을 들어서 우리에게 지금까지 전달해 오고 있을까? 이게 500년 동안. 뭔가 어디 있으니까 전달했을 거 아니야? 이순신 장군이 뭔가 이제 얘기를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만약에 오류가 있으면 혹시라도 이순신 장군이 나의 죽음을 저기가 알려라 이렇게 했을 수도 있잖아. 뭔가 이유는 모르겠지만 근데 알리지 말아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문제가 있을 수 있죠, 항상. 아니면 이순신 장군이 죽을 때 똑바로 하라고 했잖아. 이 새끼야, 너 때문에 나 죽지 않아 지금 아파가지고. 이 새끼야 지금
진짜 열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거기 가지 말라니까 가가지고 나 총 맞게 하냐고 열받게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어쨌든 그런 것들이 다 우리가 문헌에 의해서 전해 내려오는 건데 그 문헌이 잘못됐으면 다 잘못되는 것들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냐면 이제 질문지법. 지금부터가 양적 연구 방법의 자료 수집 방법입니다. 질문지법. 자, 질문지법 말 그대로 질문지를 통해서 자료를 수집합니다. 수집. 첫 번째. 우리가 특징 중에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질문지법인데 우리가 얘는 이 질문지를 할 때는 왜 하냐면 다수에게 할 수 있으니까 다수. 질문지법 가장 특징은 다수에게. 뭐냐면 뭐 인터넷으로 해도 되고 사실은 전화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전화해가지고 뭐 1번을 눌러주세요, 2번을 눌러주세요 할 수 있으니까.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다수에게 하는데 우리가 질문지를 돌릴 때 전체를 조사하는 거, 우리가 조사할 때 전체를 조사하는 게 바로 뭐가 있냐면 전수조사가 있고 그 다음에 전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부 대표성을 지닌 우리가 일부의 어떤 조사를 통해서 전체 일반하는 거 우리는 표본조사라고 합니다. 표본조사. 그래서 전체 조사,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거는 우리가 전수조사. 그 다음에 표본조사는 뭐냐면 대표성. 누구의 대표성이냐면 전체의 대표성. 전체의 대표성을 지닌 전체를 또는 대표할 수 있는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또는 대표성을 지닌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대표성을 지닌 이 표본을 통해서 조사하는 거 우리는 표본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대표성을 지닌다는 얘기는 이 전체의 즉 우리가 전체의 특성을 지닌다는 얘기죠. 특성. 전체의 특성을 지닌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전체를 뭐라고 하냐면 모집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표본은 뭘 해야 돼요?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어야지. 모집단. 그래서 대표성을 지닌다는 얘기는 모집단에 우리가 특성을 담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일반화할 수 있다는 얘기죠. 모집단으로. 그래서 우리가 표본 조사를 할 때 이 표본은 대표성을 지녀야 된다. 대표성을. 누구의? 모집단의 대표성을 지녀야 된다. 그러면 모집단의 대표성을 지닐 수 있다는 얘기는 전체의 특성을 담고 있고 이 모집단을 일반화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그다음에 질문지법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질문지를 만드는데 질문지 작성 시 우리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지를 말할 때 주관에 개입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주관에 따른 의도가 있으면 안 돼요. 의도가 있으면 안 되고 자, 두 번째 가치 개입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가치 개입. 뭐가 좋다. 골프장 뭐 경제 발전에 좋은 건강에 좋은 골프장 건설에 이런 말 하면 안 되고 그냥 골프장 건설에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자, 이렇게 우리가 묻는 내용만 이제 들어가야 될 것이고 자, 두 번째 우리가 모호하면 안 돼요. 모호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중복 질문 안 되고 부모님 뭐 하시냐 이 얘기죠. 그러면 질문에 두 가지를 물어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하나만 물어. 어머니 무엇입니까? 아버지 직업은? 이렇게 물어봐야지. 부모님 직업은 하면 어머니는 뭐 교사고 아버지는 회사원이면 대답을 할 수가 없죠. 모호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기준이 모호하다는 얘기죠. 기준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배타성을 지녀야 되고 포괄성을 지녀야 됩니다. 배타성은 뭐냐면 질문에 배타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항상 답지에 중복되면 안 된다는 얘기. 중복. 예 있으면 예가 2개 있으면 안 되죠. 예가 있으면 아니오가 있어야 되고, 만약에 3시간 있으면 3시간 만약에 예를 들어서 1시간 이하가 있으면 1시간 이상이 있으면 안 되죠. 왜? 1시간이면 중복되니까. 그래서 서로 배타적이어야 돼요. 왜? 안 그러면 정답이 여러 개이기 때문에 고를 수가 없어요. 항상 중복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배타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중복되면 안 된다고. 그 다음에 포괄성은 모든 걸 다 포함해야 됩니다. 나는 회사원이 되고 싶은데 장래 직업은 1번 공무원, 2번 교사, 3번 의사, 4번 경찰, 이러면 배타성도 없고 포괄성도 없는 거예요. 왜? 난 회사원을 하고 싶은데 회사원의 답지 없어. 포괄하지 못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공무원이랑 경찰은 중복돼요. 그래서 우리가 배타성도 없고 그런 이제 질문지법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질문지 작성시 유의사항이고, 장단점은 우리가 나중에 이제 한번 비교를 할 테니까 그 비교를 통해서 하면 돼요. 첫 번째, 우리가 장점이라고 하면 이제 다수를 대상으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시간과 비용이 적게 된다. 라고. 그 다음에 지역적인 부분, 그 다음에 시간적인 부분을 좀 더 극복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다수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여론, 그 다음에 사회 흐름을 파악하는데 용이하죠. 단점은 우리가 질문지 작성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잘 지켜져야 되지. 안 그러면 잘못된 자료를 얻을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오류가 이제 오기가 있을 때 잘못 썼어. 그런데 고쳐지지가 않죠. 왜냐하면 일단 내고 나면 고쳐지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회수율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회수율에 따라서 남자가 많이 냈느냐 여자가 많이 냈느냐, 10대가 많이 냈느냐 20대가 많이 냈느냐, 아니면 남자가 적게 냈느냐 여자가 덜 참여했느냐, 10대가 덜 참여했느냐 20대가 덜 참여했느냐, 아니면 50대 60대가 덜 참여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그때그때 다 달라지니까 그러면 신뢰할 수 없는 자료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게 이제 질문지고, 그 다음에 대표성이 없으면, 표본의 대표성이 없으면 일반할 수가 없죠? 일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표본이 대표성을 띠기 위해선 어떻게 됩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대표성을 띠기 위해선 무작위로 착출해야 됩니다. 무작위. 기본적으로 무작위로 착출해야 되고, 그 특성, 예를 들어서 청소년 흡연이다. 그러면 우리가 청소년 중에는 남자의 수와 여자의 수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고려해서 그 비에 남자가 6이고 여자가 4다 그러면 남자를 5대5로, 여자 5대5로 하면 안 되죠. 남자는 60%, 여자 40% 이렇게 해야 되고, 무작위로 하더라도. 그 다음에 지역 간도 따져야 돼요. 서울은 900만이고 경기도는 1200만이고 그 다음에 강원도는 150만인데 서울 100명, 강원도 100명 똑같이 100명 하면 안 되죠. 그러면 그것도 다 따져야 돼. 그러면 그 특성을 우리가 다 따져서 무작위로 했을 때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대표성을 갖게 되죠. 그런데 그런 것을 다 따져서 연구하려면 이 설계라든지 이 연구에 어떤 요건에 뭐 이런 거는 이런 거니까 이렇게 따져서 하고 이런 거 이게 따져서 하고, 그러면 이 내용만 한 페이지가 들어가야 돼. 우리가 여론조사할 때 기본적으로 여론조사 통계조사할 때. 그런데 그걸 시험 볼 때 보여줄 수가 없어. 제시문에 내면 제시문이 그냥 한 페이지가 다 돼야 돼. 그러니까 다 빼죠. 다 빼버려. 그럼 어떻게 되냐? 대표성이 없죠. 그래서 지금까지 문제 중에 우리가
표본이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표본이 대표성을 띠고 있다. 모집단을 일반화할 수 있다라는 제시문이 선지가 맞은 적이 한 번도 없죠. 그렇게 맞으려면 우리가 특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그 문제에 넣어야 되는데 그러면 문제의 내용이 너무 많아지니까 빼버리면 표본의 대표성이 사라지죠. 그래서 지금까지 문제 중에 표본이 대표성을 띠고 있다 또는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다 또는 일반화할 수 있다라는 선지는 다 틀린 거였어요. 그 다음에 제일 많이 나오는 실험법입니다. 실험법은 그냥 실험법 자체로 한 문제가 나오기도 합니다. 실험법은 뭐냐? 우리가 상관관계를 알고 싶은 거죠. 자, 이 상관관계. 말 그대로 법칙이라는 얘기는 상관관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양적 연구에서 법칙을 발견하고 싶어 하는데 그 법칙을 발견했다는 얘기는 그 변수 간에 상관관계가 있다는 얘기죠. 자, 상관관계란 뭐냐면 양의 관계이거나 또는 음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이걸 정의 관계, 그 다음 이걸 역의 관계 또는 부의 관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일단 우리가 영향을 주는 변수를 독립변수라고 하고 그 다음에 영향을 받는 변수를 종속변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설, 종속변수와 독립변수를 통해서 가설을 설정하면 그 다음에 이제 조사를 하는데 실험법으로 조사를 하는데 먼저 사전조사합니다. 사전조사. 미리 조사해서 이 우리가 대상자들이 유사한지 미리 살펴봅니다. 왜냐하면 한쪽에는 우리가 실험을 할 것이고 한쪽에는 통제를 할 것이기 때문에 둘 다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시작점이 비슷한지를 봐야 돼. 그리고 이제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 독립변수. 우리가 그걸 뭐라고 하냐면 실험 집단이라고 하죠. 잠깐. 이제 사전조사를 했으면 집단을 둘로 나눕니다. 그래서 한쪽은 실험 집단, 한쪽은 통제 집단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실험 집단은 뭘 하는 거냐면 이 독립변수를 처치합니다. 독립변수를 처치한다 또는 투입한다 또는 조작한다. 여기는 아무것도 안 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설이 여행을 많이 가면 친밀도가 올라간다. 그러면 여행이죠. 그래서 우리가 비슷한 나이에 비슷한 성향의 친구들, 그 다음에 비슷한 환경을 우리가 미리 조사해보고 비슷하면 이제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둘로 나눕니다. 둘로 나누고 한쪽에는 실험, 독립변수를 처치한다는 얘기는 여행을 보내는 거죠. 가족끼리 여행을 가고 여기는 여행을 가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결과를 보는 거죠. 결과. 그러니까 사후조사를 합니다. 어떻게? 친밀도가 올라갔는지. 그런데 만약에 실험 집단의 친밀도가 올라가고 통제 집단의 친밀도는 그대로다. 그러면 우리가 이 가설은 검증된 거고 우리가 상관관계가 나타난 거니까 그대로 결론 도출하면 되죠. 그 다음에 그래서 가설은 뭐 할 수 있다? 가설은 인용되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후조사를 통해서 가설 검증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가설을 검증하죠. 검증하면 가설이 맞는지 아니면 틀린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면접법. 자, 면접법 가기 전에
장단점 간단하게 얘기하고, 왜냐하면 장단점은 나중에 뒤에서 이 네 가지를 비교하면서 할 거예요. 비교하면서 할 거니까 여기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장점은 상관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객관적 실험에 가깝다. 이런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고, 단점으로는 이 실험이라는 게 우리가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윤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다른 변수가 나타날 수도 있죠. 다른 변수가. 왜냐하면 여행은 가지 않았지만 외식을 많이 했다. 그러면 또 그래서 관계가 좋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다른 변수를 통제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 다음에 면접법은 우리가 이 앞에 사실은 심층 면접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면접 질문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자유롭게 우리가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중요한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 이게 면접자의 능력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대면적으로 하는 거예요. 대면적. 그러니까 얼굴 보고 대답하는 거기 때문에 잘 얘기를 안 합니다. 그래서 대답을 이끌어내야 돼요. 대답을. 그래서 능력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그렇게 대답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그 분위기를 또 만들어줘야 돼요. 그걸 우리가 공감대 또는 라포라고 하는데, 레포 또는 라포를 하는데, 이 공감대를 만들어줘야 돼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공감대를 형성해야 돼요. 형성해서 대답이 나와야 됩니다. 답이. 대답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쉽게 대답 안 하잖아. 잘 대답 안 하잖아. 나랑 여러분 친구할 때도 이렇게 대답 안 해? 말 안 해요? 여러분 잘 생각해봐. 여러분 솔직히 나가면 친구들하고 막 떠들죠. 막 말 많고. 근데 여기서 조용하고 있잖아. 말 걸어도 조용하고. 그나마 좀 마지막 끝날 때는 집에 간다 해서 기분 좋아서 한번 대답해주고, 다른 때는 조용하고 말도 안 하고 울어도 뭐가 이제 그만큼 우리가 공감대를 형성하기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면접자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면접자. 이건 연구자죠, 연구자. 그 다음에 유연하게 대처가 가능합니다. 네, 대답하기 싫은 것 같은 표정이면 빨리 다른 거 해야지. 계속 물어보면 안 되죠. 자꾸 강요하고, 어떻게 됐어? 왜 그런 거야? 그러니까 말을 안 하는데 왜 그러냐고 막 자꾸 물어보면 짜증나죠. 이제 짜증나면 더 대답 안 하죠. 자, 그 다음에 유연한 대처. 그 다음에 예상치 못한 우리가 자료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군대 있을 때 나도 몰랐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제 고등학교 동기더라고요. 고등학교가 이제 반이 우리가 12반인가 이랬었는데, 그래서 저 때는 문과가 많았으니까 문과 7반과 이과 5반이었는데, 이과니까 1학년 때 같은 반 아니고 2학년 때 문과 이과 갈리고, 그러면 모르죠. 잘 모르는 사람도 있죠. 알고 보니까 후임이 왔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궁금하잖아. 심심하잖아. 군대 가봤어요? 심심하죠. 그러니까 막 새로운 애 보면 막 물어본다고. 물어보고 집이 어디냐, 학교는 어디 나왔냐, 뭐 별의별 걸 다 물어보는데 왜 그런가? 심심해서 할 게 없으니까 심심해서. 그리고 뭐 또 여자친구 사귀어봤냐? 심심하거든. 몇 번 사귀어봤냐? 그래서 뭐 3번 사귀었다 그러면 이제 심층 면접까지 이제 한 명당 나이는 몇 살이냐, 학교는 어디냐, 어디 사냐, 몇 번 만났냐, 얼마 동안 만났냐. 심심하잖아. 그거 하나 물어보면 1시간 금방 가거든. 그러면 이제 3명이면 얼마나 좋아. 3시간이 갈 수 있잖아. 그래서 근무 쓰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물어보고. 그래서 예상치 못한 변수. 그 친구 이름이 좀 이제 이름은 멋져요. 이름은 멋졌는데 이게 우리나라 발음상의 문제가 있어요. 이름이 이제 김씨였는데 으뜸건자예요. 알죠? 공공감리할 때 으뜸건자. 그리고 예의할 때 예. 근데 이게 두음법칙 때문에 뒤로 가면 어떻게 돼요? 예가 돼요, 레가 돼요. 레가 되죠, 레.
이름이 김씨였다고. 이거 불러봐, 이거. 이거 불러봐, 이름 불러봐. 어? 이거 불러봐, 이름. 어? 이름 뭐예요? 말 못해요? 벙어리예요? 자, 얘기해봐. 이걸 김건래라고 해야 돼요. 우리 국어 배웠잖아. 김걸래라고 해야 돼요. 걸레라고 해야 돼요, 걸레. 건례가 아니고, 건례가 아니잖아. 그래서 이걸 칠 때 부모님은, 걸레라고 발음하지 않고, 건례라고 발음하면 되겠다. 그래서 김건래라고 했지만, 모든 사람은 김걸래라고 발음했지, 김걸래. 그래가지고, 야, 선생님이, 걸레 어디 갔어? 그러면, 걸레, 본걸레요? 그러면, 김걸래, 그래. 나도 모르게. 걸레야, 그래. 그래서, 애가 막 걸레가 돼버렸어, 걸레가. 자, 아마, 나중에, 이름을 바꿨나? 좀 그렇잖아요. 이름이. 그러니까 발음이, 건례로 하면 좋은데, 사람들이 건례라고 안 할 걸 다, 법칙 다 그냥 걸레라고 하잖아. 그래서, 사람 소개할 때도, 소개팅 하는데, 인사드려. 걸레씨야. 걸레, 장난하지 말고 할 수 있잖아. 이름이. 이름이, 저는 진짜 이거는 그냥, 의미는 좋은데, 그렇잖아. 근데 나는, 예전에 친구하고 얘기하다가 궁금한 거예요. 뭐냐면, 이완용이라는 이름이 있을까? 이완용 알아요? 완용이 알아요? 누구예요? 나라포하고. 그렇잖아. 우리 아주 역적이잖아요, 역적. 근데 이씨인데 자기 자식을 완용이라고 진 사람 있을까? 도대체 있을까? 그래가지고 내가 예전에 114에다가 전화 본 적 있어요. 서울 114에다 전화가지고 이완용 씨 부탁한다고 전화번호를 알려주기도 했거든, 예전에는. 지금은 안 되지만. 근데 이제 어디 사시는 분인데 여러 명 있다는 거예요, 여러 명. 어디 사시는, 그러니까 그 교환 직원이 어디 사시는 분이냐 그래가지고. 여러 명 있구나. 그래서 몇 명이나 있으니까 한 20명 있대, 서울에. 이완용이 서울에 20명 있대. 야, 특이하다, 진짜. 자기 이씨인데 이름을 완용이라 줘놓으면 얘는 초등학교 때 3번 이완용. 그럼 애들이 역적이에요, 막 을사오적이 친일파예요, 막 이러고. 야, 특이하네, 진짜. 두 번째 이름. 우리가 김씨인데 이름을 지금은 이제 죽었지만 정일이, 자기가 김씨인데 자식 이름을 정일을 줬을까? 김정일이로. 김정일. 왜냐면 정은이야. 나이 드신 분들은 김정일 아들이 김정은인지 몰랐을 때에 졌으니까, 쥐거라고 보니까 탤런트도 있잖아요, 김정은. 그땐 정은이를 몰랐으니까. 그래가지고 우리 뚱땡이 정은이 몰랐으니까 지금은 이제 안 짓겠지만, 옛날에 김일성은 아니면 또 김정일은 다 알았잖아요. 김정일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식을 김정일을 줬으면 애들이 또 그랬을 거 아니에요. 또 13번 김정일 하면 빨갱이에요, 뭐 괴뢰군이에요, 막 이렇게 놀리고. 특이하다. 근데 다 있어. 김정일 엄청 많아. 엄청 많고, 김정은 더 많겠지. 왜냐하면 이제 몰랐으니까. 그리고 완용이도 있고, 전국에. 이완용이라는 이름이 엄청 많아. 생각보다. 저는 아마 하나도 아닐 줄 알았는데, 오늘 이제 아침 뉴스 보니까 아사히 맥주가 3위로 추락했대요. 그러니까 사람들 댓글이, 그러면 도대체 몇 등 했던 거야? 해가지고, 아직도 3등이야? 뭐 이런 식으로. 특이해. 우리가 예상치 못하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일상적인 자료를 구할 수도 있다. 이런 이제, 일상적인 자료. 왜냐하면 보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일상적인 자료. 그 다음에 깊이 있는 자료.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죠. 단점으로 보시면, 단점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죠. 왜냐하면 면접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할 수가 없습니다. 1000명, 2000명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한 명 하는데 1시간 걸리면 하루에 몇 명 하면 끝이기 때문에
우리가 1000명, 몇만 명 이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대상자를 신중하게 골라야 돼. 신중하게 골라야 되고 선정을 신중하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기만할 수 있죠. 연구 대상자가 기만할 수 있으면 거짓말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고 싶지 않은 말을 자꾸 물어보니까 그래서 거짓말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알아차릴 수 있어야 돼. 자, 그래서 면접자의 능력이 필요한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주관이 개입될 수 있습니다. 주관이. 왜냐하면 보기에 좀 얘가 좀 무례해 보인다든지 아니면 뭐 이제 불량해 보인다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원래는 착한데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뭐 몸에 그림이 있다든지 머리를 노랗게 염색하고 막 담배 냄새가 난다고 막 이런다고 해서 아 얘가 불량하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착한데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단점으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참여 관찰입니다. 참여 관찰을 말 그대로 참여해서 관찰합니다. 참여해서. 그래서 같이 참여하면서 생활하면서 같이 생활하면서 옆에서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자료를 수집하는 거. 그래서 생생한 자료, 살아있는 자료인 거죠. 생생한 자료. 이걸 뭐라 하면 실제성이 있다. 무슨 얘기냐면 그 내가 구하고자 하는 자료를 보면 직접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직접. 여기선 직접 볼 수 없죠. 말로 듣는 거고. 저기선 글로 보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생생한 자료를 볼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하지만 이제 문제점이 많습니다. 문제점 뭐냐면 시간이 많이 걸리죠. 왜냐하면 그 같이 생활하면서 자료를 얻기 위해서 같이 생활을 해야 되니까 오랜 동안 우리가 통제하지 않아요. 얘는 통제 자체를 안 합니다. 어떻게 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할 거 그냥 같이 생활하는 거예요. 뭐 이런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그냥 같이 생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가 필요한 자료를 얻기 위해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 다음에 그럼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얘기는 비용도 많이 걸린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주관이 개입될 수 있죠. 잘못 해석할 수도 있으니까 그 모습을 이런 단점을 가지고 있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우리 교재에 보면 뭐가 있냐면 비교가 있습니다. 비교. 자, 비교를 보면 첫 번째 몇 페이지냐면 304페이지요. 314페이지. 314페이지 보면 자료 수집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뭐가 제일 많이 드냐? 당연히 참여 관찰, 그 다음 면접, 질문집 보죠. 지금 실험법은 안 들어갑니까? 실험법은 짧은 실험도 있고 3일 실험도 있고 20년 실험도 있으니까 어디 넣기가 좀 애매하니까 따로 뺐습니다. 사실은 제일 많이 걸리는 거, 즉 시간과 비용이 제일 많이 드는 거, 제일 적게 드는 거, 이 두 가지 말고 제일 많이 드는 거 참여 관찰, 제일 적게 드는 거 면접. 그 다음에 만약에 문헌 연구가 있으면 문헌 연구가 제일 적게 들죠. 왜 다 있으니까 그걸 할 필요도 없이 바로 나오니까. 두 번째, 일상적이고 총체적인 건 우리가 참여 관찰이죠. 왜? 일상 같이 생활하면서 하는 거니까. 그 다음 면접, 질문집법. 제일 일상적이지 않은 게 바로 뭐예요? 맨 마지막에. 추가적으로 여러분 써놓으세요. 제일 맨 마지막에. 제일 일상적이지 않은 거. 제일 일상적이고. 뭐 한 거예요? 조작한 거죠. 조작. 그게 바로 뭡니까? 실험법이죠. 그 다음에 자료 수집, 표준화 시켜서 구하는 거. 질문집법이죠. 면접, 참여 관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뭐라고 하냐면 표준화 말고 조작화. 조작화라고 하면 앞에 뭐가 붙어야 돼요? 실험법이 붙어야 돼요. 왜? 실험법은 그냥 조작하는 거니까. 그래서 표준화하면 질문집법, 면접, 참여 관찰하면 되고 그 다음에 뭐하면 우리가 조작화라는 말이 붙으면 뭐가 돼요? 맨 앞에
질문지법 앞에 실험법 가면 됩니다. 실험법 조력하면 그 다음에 대상자의 자료 제공 능력. 그럼 뭐예요? 대상자의 자료 제공 능력. 그럼 대상자의 능력에 따라서 우리가 능력에 따라서 자료과제의 능력을 중시한다. 능력에 따라서. 그러면 조사 대상자의 능력을 가장 중시하는 게 면접법이죠. 왜? 읽고 이해하고 써야 되니까. 말뿐만 아니고 모두 읽기 능력까지. 우리가 읽기 능력이 더 우리가 높은 능력이에요? 아니면 말하는 능력이 더 높은 능력이에요? 여러분, 말 먼저예요? 읽는 거 먼저예요? 뭐부터 해요? 말부터 하잖아. 그러니까 읽는 게 더 높은 능력이란 말이에요. 높은 능력. 저는 먼저 읽기 못했습니다. 말을 못하는데 어떻게 읽어?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구라치지 마세요. 어떻게 말을 못하는데 읽기 못해요. 자, 그리고 거기에 이제 뭐가 들어가냐면 주관 개입. 그거 추가적으로 써놓으셔야 돼요. 추가적으로. 자, 뭐가 들어가냐? 주관의 개입. 그러면 여기서 가장 주관 개입이 이제 많이 되는 게 참여 관찰, 그 다음에 면접. 얘네는 참여 관찰과 이 주관, 얘는 우리가 어디서 많이 쓰는 거냐면 주로 질적 연구에서 쓰이는 자료 수집 방법입니다. 질적 연구. 그래서 참여 관찰이 내가 참여를 통해서 모습을 보면서 해석하는 거고 대답을 들으면서 해석하는 거니까 우리가 주관이 개입될 수 있습니다. 이게 가장 주관이 많이 개입될 수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붙이기도 이렇게 둘 다 주관이 많이 개입된다. 그 다음에 질문지법, 그 다음에 우리가 실험법은 최대한 줄여야 되죠. 객관화시켜서 하는 거니까 과학적으로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가 있냐면 우리가 연구자의 능력, 연구자의 능력을 중시하는 거. 바로 뭐예요? 면접법이죠. 면접법. 왜냐하면 대답을 이끌어내야 되니까. 얼굴 안 보고 하면 우리가 질문지법 같은 걸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얼굴 보고 하기 때문에 말을 안 하는데 그걸 이끌어내야 되니까 면접법. 우리가 그래서 그거 있잖아요. 우리 상담, 전문 상담사고 교육받고 그 다음에 그 자격증을 주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아무나 하는 게 아니거든, 사실은. 아무나 대답을 이끌어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면접, 그 다음에 질문지, 그 다음에 참여 관찰. 실험법은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좀 이제 빼고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렇게 중요한 거, 면접자의 능력이 가장 중요한 거, 연구자가 능력이 가장 중요한 건 면접법. 연구 대상자의 능력이 가장 중요한 건 질문지법. 그 다음에 우리가 언어 능력을 중시하는 거. 언어 능력. 여기는 우리가 말, 그 다음에 우리가 읽기 능력, 문자 두 가지를 다 포함하면 면접법이나 아니면 질문지법. 그 다음에 참여 관찰. 왜? 참여 관찰은 우리가 말이 안 통해도 돼요. 다른 종족, 그 다음에 동물 다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심층적인 건 면접인데 우리가 말하기 싫은 게 표정으로 나올 때도 있어요. 얼굴 빨개지거나 아니면 뭐 다리를 떤다거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도 있기 때문에 면접이긴 하지만 참여 관찰도 심층적인 자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올 때도 있어요. 같다고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질문지법. 이 정도 우리가 비교를 해봤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배웠죠? 215페이지, 215페이지 보면 자료 수집 단계에 대해서 봤고, 그 다음에 우리가 217페이지 역시 실전 연구 방법에 대해서 봤고, 이제 뭐냐면 그 다음으로는 이 사회문화 현상의 연구 또는 탐구하는 탐구자의 태도입니다. 태도. 탐구 태도. 탐구 태도에는 우리가 객관적 태도, 객관적 태도가 있고, 그 다음 개방적 태도, 그 다음에 성찰적 태도, 상대주의 태도. 자, 객관적 태도는 뭐냐면, 말 그대로 주관을 배제하는 거죠, 항상.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제3자의 입장에서. 그럼 개방적 태도는 뭐냐? 사실은 객관적 태도에다가, 이건 기본이에요, 사실은. 이건 기본이고, 이건 모든 기본이 되고, 여기에 이제 뭐가 들어가냐? 개방적 태도가 되냐면, 항상 상대방의 비판, 반증, 이런 걸 수용하는 태도. 그리고 내가 낸 결론이 언제든지 뭐 할 수 있다? 변경 가능하다. 다른 반증에 의해서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 우리가 나의 결론은 잠정적 결론에 불과하다. 이런 것들 변경이 가능하다. 언제든지 수용하다. 이런 태도. 우리가 수용적인 태도, 그 다음에 결론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는 태도. 이런 것들이 이제 개방적 태도고, 성찰적 태도는 뭐냐면 우리가 되돌아보는 거죠. 되돌아봅니다. 반성하는 거예요. 뭘 반성하냐? 연구 과정 속에 또는 우리가 결론 또는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이 연구 과정을 살펴보고 이 결과를 살펴보면서 연구 과정이나 결과의 그 이면에 또 다른 의미는 없는지 다시 되돌아보고 되짚어보는 태도가 바로 뭐냐면 우리가 성찰적 태도입니다. 내 과정 속에서 내가 못 보고 넘어간 건 없는지, 잘못된 건 없는지, 내가 결과를 이렇게 냈는데 이 결과에 또는 이 결론에 또 다른 의미는 없는지, 이런 것들을 다시 되돌아보고 되짚어보는 게 바로 성찰적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혼인율이 또는 우리가 초혼 연령대가 상승하고 있다. 초혼 연령대가. 그러면 그냥 단순히 초혼 연령대가 상승한다는 의미 말고 그 내면 왜 그랬는지, 또 다른 의미는 없는지를 또 살펴보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지 살펴보고, 그 과정 속에서 잘못된 건 없는지, 내가 과정 속에서 또 내가 연구 과정을 우리가 수행함에 있어서 내가 잘못하게 해석한 건 없는지, 아니면 분석한 건 없는지, 이런 것들을 되돌아보고 되짚어보는 게 바로 성찰적 태도고, 상대주의 태도는 항상 상대방이죠. 그들의 맥락에서 이해하는 겁니다. 즉, 맥락은 그들의 입장이에요. 그들의 입장에서 이해하는 겁니다. 자, 이게 연구 태도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연구 윤리. 사회문화 현상을 대상으로 하는 우리가 연구이기 때문에 항상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사람을 대상으로 해요. 그래서 이제 뭐가 되냐? 항상 윤리 문제가 발생하죠. 사람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첫 번째, 대상자, 사람을 대상으로 하니까. 어떤 윤리 문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신체 또는 정신적 피해를 주면 안 되죠. 두 번째, 사람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동의를 구해야 되죠. 사전에 동의를 구했을 때, 만약에 사전에 동의를 구해야 되는 원칙인데, 이게 원칙.
만약에 미리 얘기를 하면 이 연구 결과가 우리가 달라질 수 있거나 아니면 어떤 의도가 개입될 수 있다. 그러면 얘기하지 않고 나중에 사후 승인을 받는 거죠. 이렇게 연구했습니다. 발표도 되겠습니까? 허락을 받아야죠. 마음대로 하면 안 되지. 그래서 허락을 받아야 되죠. 사후에. 그래서 사후에 받는다든지. 또는 우리가 개인정보, 익명성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사생활 이런 것들을 보호해줘야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과정상에서 우리가 과정상에서 조작하면 안 되죠. 조작하면 안 되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항상 도용하면 안 됩니다. 도용. 뭐냐면 우리가 과정상에서 다른 연구를 연구를 인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출처를 밝혀줘야죠. 출처를 밝히지 않으면 다 뭐예요? 도용이죠. 여러분 나중에 뭐 논문 쓰거나 그럴 때 그냥 다른 책 보고 논문 보고 쓴 건데 그 뭐 항상 출처를 밝혀야 되잖아. 출처를 밝혀야 되는데 뭐 이제 각주를 달아서 밝히는데 그걸 안 한다든지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도용하는 거죠. 도용.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결론. 자, 결론에서. 역시 결론이 왜곡되면 안 됩니다. 왜곡, 조작, 축소, 확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은폐, 이런 걸 통해서 결론을 왜곡시키면 안 되죠. 그 다음에 결론에 대해서 항상 연구자는 사회적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회문화 현상 탐구, 그 다음에 윤리까지 받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설명하고 끝내겠습니다. 319페이지 보면 가치 중립, 가치 개입에서 가치가 뭐냐? 우리가 가치 중립과 가치 개입의 문제에서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사실의 문제가 뭐고 가치의 문제가 뭐냐? 그래서 가치가 개입하지 말란 얘기는 뭐냐? 사실적으로 하라는 얘기가 뭐냐면 사실은 참과 거짓을 밝혀지는 게 사실의 문제죠. 참과 거짓. 뭐 요즘 만약에 공무원, 동무원 응시율이 전년에 비해 올라갔다. 그럼 사실로 확인할 수 있죠? 올라갔다. 사실의 문제예요. 왜? 참과 거짓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 맞다? 아니면 틀렸다를 확인할 수 있거든. 올라갔는지 내려갔는지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의 문제예요. 가치의 문제는 공무원이란 직업이 회사원보다 더 좋다. 이건 가치의 문제죠. 왜? 사람에 따라 다르잖아. 그거는 맞다, 틀리다 라고 할 수 없죠. 참이다, 거짓을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게 가치의 문제예요. 왜? 사람들의 가치에 따라서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냥 선택의 문제인 거예요. 선택의. 내가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싫은 사람이 있어. 그걸 선택한 사람이 있고 선택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건 선택의 문제죠. 그래서 가치의 문제는 참과 거짓을 판단할 수 없는 문제, 선택의 문제고, 사실의 문제는 가치가 이제 배제돼서 우리가 참과 거짓, OX를 할 수 있는 문제가 사실의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치가 개입되지 말라는 얘기는 왜냐하면 그 가치는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양적 연구에서는 우리가 가치 개입을 배제하는 거예요. 왜? 그것은 사람마다 다르죠. 왜? 사람마다 판단이 다르니까, 선택이 다르니까. 그래서 이런 객관적 연구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가치의 개입을 배제하고 사실적으로 하라는 게 바로 양적 연구. 가치 중립, 객관적 연구, 과학적 연구고, 질적 연구는 아니다. 우리가 연구자의 가치가 개입될 수밖에 없다. 모든 것들은 연구자가 진행을 하게 되고 연구자의 생각이 개입될 수밖에 없다. 연구자가 바라보고 그것을 우리가 해석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연구자의 가치를 떠나서 연구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연구자의 가치는 언제든지 개입된다. 그렇기 때문에 가치 중립은 불가능하다라고 보는 게 질적 연구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두 가지 사회문화 현상 연구에 대해서 살펴봤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관련된 문제를 좀 풀고 사회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